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6월 달에 시장 자체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일단은 뒤로 갈수록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려왔습니다. 이게 뭐 좋다고 해야 될지 아쉽다고 해야 될지 뭐 정확하게 분간하기 어려운 게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하락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 부분들이 바로 지난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바로 이 국고초 방송을 보고 계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준비된 것은 뭐냐면 이제 7월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월이 바뀌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발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앞에 계속 제가 방송했던 내용에 들어와 보시면은 4월 달에 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4월 발의 방향이 바뀌었다. 실제로 보면 4월 달에 주가가 제법 재밌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달 말고 5월 달에는 또 거꾸로 4월 달에는 발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5월 달에는 오히려 발의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이때는 제가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미국 출장에 돌아오자마자 방송을 하면서 첫 마디가 5월 증시는 역풍을 맞고 가야 된다. 무슨냐면 워싱턴에서부터 서울까지 올 때는 지구의 자전과 반대되는 쪽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워싱턴까지 갈 때는 13시간 정도 걸리지만 워싱턴에서 서울 올 때는 한 14시간이 걸립니다 하면서 발의 방향이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 7월 달 이후의 증시는 여러분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사실은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의 시장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차 얘기했던 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번에 정상회담은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모든 것이 결판나는 미팅이 아닙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시장이 바라보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미국과 중국이 쉽게 하면 서로 등지고 돌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역 협정에 대해서 어떤 조율이나 이걸 전혀 안 하고 있던 이 미국과 중국이 그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대화 한번 해볼까가 이번 미팅의 목적이지 지금 우리 잘해보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놓고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한테는 더욱더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주가의 흐름의 모습은 환율과 역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환율과 역비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가의 흐름은 달러를 많이 벌어 들어오면 벌어 들어올수록 다시 말씀드려서 수출 증가율 곡선하고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은 주가가 직전 고점대 근처에서 오히려 또 S&P 500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앞에 고점이 2600인데요. 지금 주말 기준으로 주가가 2100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데드캣 바운스 정도만 그나마 지난 한 달 동안 괜찮았다고 하는 코스피조차도 2100선에 있으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거 왜 취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국내 시장이 취약한 이유는요. 수출에 있는 겁니다. 달러를 많이 벌어 들어와야 거기에 비례해서 코스피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는데 달러를 제대로 벌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제가 누차 이렇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식을 잘하려면 경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제 정치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제 정치의 문제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행하고 있는 이 정책, 이른바 보호 무역주의. 이것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해서 보호 무역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눈이 드렸습니다. 아마 이 앞방송에서도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보호 무역을 할 필요가 없는 이런 국면에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그 누구와 예를 들어서 구소련과 경쟁 관계도 필요 없어지고 미국으로서는 정말 다행인 일이겠죠. 그죠?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은
더 이상 석유의 자급자족이 스스로가 해결되기 때문에 뭐 전 세계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 바닷길이 안전할 필요도 없는. 다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석유를 중동에서부터 수입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안정적이 되고 유가가 낮아야 되고 항행의 자유가 돼 있어야 되고 바닷길이 안전해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바라보는 쪽과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이 아닌 나라가 바라보는 쪽이 똑같았었어요. 전 세계는 평화스러워야 됐었고 유가는 안정적이어야 됐었고요. 근데 이제는 미국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비미국, 미국이 아닌 나라가 바라보는 쪽이 전혀 다릅니다. 자, 제가 화면에다가 제가 하나를 딱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제가 지금 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쪽은 똑같은 손이어도 손 등 쪽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들도 손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손바닥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무엇을 바라보냐면 저도 똑같이 손을 바라본다고 할 겁니다. 분명히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마찬가지 그런 현상입니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때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대로 들어갑니다. 미국은 분명히 승전국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태까지 얘기했던 대로 미국 시장을 개방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자유목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토양을 마련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 미국은 그 문을 조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건 트럼프 때문이만이 아니고 트럼프 이후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이 싸움은 트럼프 때에서 좀 더 이게 급작스럽게 커졌다는 그 부분이지 사실 이러한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는 이 앞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고 그 앞에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치고받는 게임이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985년도에 여러분들 프라자 회담 아실 겁니다. 소위 일본이 미국의 GDP의 40% 가까이 쫓아왔을 때 소위 일본의 이른바 양털깎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양털깎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키우는 거죠. 먼저 양털을 깎으려면 양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집을 키우고 털을 키워갖고 한 번에 그냥 깎아내는 양털 깎기에 대한 개념을 아실 겁니다. 바로 1985년도 이후에 일본은 버블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1990년대 이후에 양털 깎기를 당하면서 결국은 잃어버린 20년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때 우리 기억에 일본이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 그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40% 육박할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움이 치열할까요? 지금 중국은 미국의 거의 GDP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결국은 중국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속보 뉴스 하나 보셨습니까? 미국 상원에서 가장 현재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일컬어질 수 있는 드디어 금융 압박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일단 처음에 이 시장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무역 전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화이, 그다음에 이 앞에 말씀드렸죠. 중코 수강, 바로 슈퍼컴퓨터의 대표적인 이 중코 수강을 비롯한 5개의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결국 뭘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일본이 양털 깎기를 당했을 때 마지막 단계가 결국은 금융이거든요. 그 마지막 금융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세컨드리 보이콧 의무화가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 뭐 요새 TV 틀어놓으면은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많이 격렬하게 싸우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지금 이 세컨드리 보이콧 이 의무화 법안 일명 그 지난번에 북한에서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사고를 당했던 오토 원비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이걸 갖다가 발의를 했고
이게 소위 2020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수권법이 약간 개정된 건데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무려 88대 8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시각은 여와 야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가장 큰 맥점이 뭐냐? 가장 큰 맥점이 뭐냐면 바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그래갖고 중국의 대응은행에 대해서 세 곳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이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했지만 중국은 이제 쓸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에 중국이 써야 될 만한 카드는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휘토류 금속으로 한번 위협해보자 했던 거죠. 왜? 이미 2010년도에 일본의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이 100기 통화하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의미가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대장정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진핑이 추진했던 카드는 뭐냐면 바로 최근에 북한 방문이었죠. 소위 북핵 카드를 갖다가 이걸 써볼 만해서 이 세 가지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미국은 정말 수가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지금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이게 지금 탁 하나 걸려져 있죠. 그다음에 이거 이후에 그거랑은 별개로 화해라든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코 수강이라든지 그 외에도 나머지 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금융 쪽으로도 향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줄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기업체들이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장 옮기는 것도 아마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의 내년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신화통신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중국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투항자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요구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투항론자들을 큰 길을 건너는 쥐가 되게 하자. 도대체 이게 큰 길을 건너는 쥐가 되게 하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따져보니까 이게 뭐냐면 대중들을 하여금 비난받는 사람을 만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굉장히 전의가 굉장히 나름대로 불사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G2의 함정인 거죠. 이게 G2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급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중국은 이머징 이 국가 중에서 그냥 덩치가 큰 상태지 감히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간파한 덩샤오핑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과 만나거들랑 앞으로 100년은 피해 다니라는데도 그걸 어기고 시진핑이 결국은 이러한 큰 누를 어떻게 보면은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발 위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이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제 잠시 후에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는데요. 둘이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서 미국은 절대 단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신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90%는 됐는데 나머지 10%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 한마디 했죠. All or nothing. 모두가 아니면 미국이 요구한 그 모든 것이 아니면 이거는 소위 스몰딜보다는 오히려 노딜이 낫다는 그 정책이 여기서도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그나마 스몰딜 그런 것은 서로 등을 맞대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던 이 두 나라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G20 정상회담 이후에 서로 말 그대로 앞으로 좀 더 회담을 좀 더 하자. 우리가 협상을 좀 하자. 이 정도가 최대의 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게 매듭이 풀릴까요? 일단 그것이 앞으로 시진핑과 트럼프와 시진핑은요. 요번에 만난 이후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G20 회담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스케줄을 따져보니까 앞으로도 2번은 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9월에 유엔에서 그다음에 11월에 에펙위에서 2번은 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정착자들이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무역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완벽한 해결은 올 하반기 특히 한 4, 3분기 겨울 정도 돼야 이게 가능할 것이다. 연말 정도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내년 연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대들 부분인데 세 가지만 체크 포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물론 이것은 제가 미국과 중국의 이번에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변화 현상이 생기는가에 따라서는 나중에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나오는 그러한 얘기들, 그러니까 완전하게 등지고 아무런 회담도 아무런 협상도 실무자 회담이 없었던 이 내용이 그래도 실무자급으로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일단 시장의 반응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시장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7월 달 바램의 방향입니다. 아까 제가 4월 달 바램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할 때는 주가가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연초 대비 주가가 상단으로 뽑아 올라가는지 하단으로 내려가는지 요걸 우리가 보면서 매매해야 되지 그냥 섣부른 예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 그대로 스몰드 정도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어떤 회담의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일단 시장은 돈을 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적게 푸느냐 많이 푸느냐 문제지 결국은 돈을 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른 거 말고요. 내년에 11월 달에 바로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뭘까요? 간단하게 하나 얘기한다면 트럼프는 미국을 버블 만들기에 나서게 될 겁니다. 소위 버블은 나쁜 거 아닌가요? 그건 터졌을 때가 나쁜 거고요. 실제로 버블 만들기는 무엇이냐면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한테 가장 최악의 발언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한테 미국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제롬 파월이 아니라 드라기 총재자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시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달러 약세 현상이고 그다음에 많은 돈을 풀어갖고 자산 버블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딱 나갔을 때 내가 부동산도 갖고 있고 내가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딱 대선에 갔을 때 트럼프를 다시 한번 찍어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찍어줄 것일 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가 투자한 주가가 주식이 올라가고 내가 부를 갖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찍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 대통령의 대선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들 클린턴 대통령하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붙었을 때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월남전 이후에 굉장히 뭐랄까요 자존심을 구겼던 미국이 왜냐하면 월남전에서 결국은 베트남한테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존심을 구겼던 미국이 맨날 영화가 나오면 무슨 영화 나오는지 아시죠? 실베스터 스탈론의 람보 시리즈도 바로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존심을 바로 걸프전에서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클린턴이 이겼죠. 클린턴 내세운 게 뭡니까? 그거죠. It's economy. stupid.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보야. 중요한 것은 경제야. 바로 그걸로 뚫고 들어갔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곧바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는데요. 물론 대북 문제도 굉장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중요한 얘기가 한 이슈가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북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은 뭘까요? 바로 경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대북의 문제보다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 문제, 이게 가장 큰 화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큰 맥점은 바로 이코노미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뭘까요? 법을 만들기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가도 올라가고 항상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렇게 또 관심 있는 대통령은 저도 주장에 몸담고 있지만 처음 봅니다. 바로 그 법을 만들기를 어쨌든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풀어라, 돈을 풀어라, 돈을 풀어라. 계속 제롬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미국 주장이 좋아진다면 우리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돈을 풀까요? 자, 미국이 어떻게 돈을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리만 먼저 돈을 푼다든지 미국이 돈을 푸는 것에 비해서 즉 미국이 0.25, 우리도 0.25 그러면 환율은 그 정도에서 그만 쓰겠죠. 그런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우리 원달러 굉장히 내려갔죠. 즉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하는 것을 보는 것은 미국은 최소한 0.5 이상의 돈 풀기가 예약된 수준이고 우리는 한 0.25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더 돈을 많이 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소위 신용 창조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일반은행에다 100을 돈을 내려보내면 그 100만 시중에 돌리는 것이 아니죠. 그 100이 시중으로 나갔을 때 그 100이 우리가 예서 돈을 대출받거나 기업이 대출받으면 내가 쓸 돈을 남겨놓고 전부 다 은행으로 들어가죠. 그 들어간 은행에 들어간 돈은 가만 놔두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소개하는 지급 준비율만 남겨놓고 만약에 100이 들어갔다. 10이 지급 준비율이다 그러면 10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돈을 차려왔을 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10은 남겨놓고 90은 또 대출되는 거고요. 다시 또 들어간 돈은 다시 또 10%를 남겨놓고 또 되기 때문에 쉽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100이라는 돈이 풀렸을 때 100이 도는 게 아니라 한 1000 정도가 도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앞에 오바마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전 세계 무려 8조 달러 돈이 풀렸습니다. 그 8조 달러의 돈이 풀린 것 중에서 4조 달러의 돈이 미국에서 풀린 겁니다. 제로금리도 부족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양쪽 완화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헬리콥터 배너에서 돈을 뿌리대기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이 협상이 쉽게 끝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쉽게 끝나버리고 모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리 내려라 금리 내려라 얘기도 이것도 설득력이 더욱더 없어지는 거죠.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 마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조만간 미국을 중심해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게 지금 예측치는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돈 풀기 위해서 주가가 뜨는 것처럼 강한 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돈빨 장세,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하반기에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도 과연 돈 풀기가 언제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이 돈을 풀자마자 곧바로 우리도 돈을 풀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쉽게 해서 뭐 7월 달에 돈 푼다, 아니면 뭐 9월 달에 돈을 푼다, 아니면 2번 연속해서 돈 푼다 그럴 때 우리도 곧이어서 돈을 풀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7월 달에 발해 방향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는데 G20 저거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차피 이번에 모임은 이걸 해결하자는 모임이 아니라 뒤에 우리가 회담을 좀 더 이어가자고 하는 어떤 모양새만 내놓는 회담에서 저것이 마감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하지만 저것이 그냥 악재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앞으로도 세계 경제가 더욱더 침체가 된다고 할 때 결국은 중앙은행의 돈 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에는 바로 우리가 그걸 노리는 장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맨날 살아남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시나리오, 빅픽처의 모습은 바로 1985년도에 미국이 G2 국가였던 일본을 죽인 다음에 나타났던 그 버블, 지금의 이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소위 양털깎이의 그 버블, 이건 좀 더 먼 뒤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의 문제가 기술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맨 끝에는 금융 전쟁으로 이어졌을 때 그 뒤에 있는 시나리오도 결국은 막강한 유동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장세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작년과 올해 여러분께 항상 얘기할 때 지난 10월 달에도 내려갈 때 조심하십시오. 또 이 앞에 5월 달에도 역시 조심하십시오. 또 6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얘는 데드캣 바운스밖에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런 제가 하반기 이후에 특히 내년과 내후년, 미국은 내년과 내후년에는 바로 폴리티컬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과 연결돼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피눈물을 흘렸던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복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옵니다. 다만 이러한 유동성이 결국은 경기가 호전되는 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호무역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에 막혀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래도 지나간 증시보다는 하반기 증시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되니까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7월 증시 발해 방향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 장은 우리가 쉬어야 되는 장세인지 돈을 벌어야 되는 장세인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앞서 얘기했던 대로 유동성 장사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여러분께 제대로 된 사인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